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심리와 행동,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사용되는 한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소셜미디어나 일상 대화 속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자기중심적이거나 과시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 단어의 진짜 무게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심리학의 어두운 영역, 어두운 3요소라 불리는 3가지 성격 특성 중 첫 번째인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인터넷 밈처럼 가볍게 소비되는 나르시시즘의 이미지를 넘어 한 사람의 삶과 그 주변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적 패턴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이 당신의 일상, 직장,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깊은 내면으로의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터넷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과시적인 게시물들을 너무나도 쉽게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면 댓글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확신에 차 그를 나르시시스트라고 낙인 찍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대부분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지만 한편으로는 현상을 흑백 논리로만 보려는 단순한 접근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무분별한 용어 사용이 오히려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NPD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방해하고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즘의 정의 자체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과대성, 무한한 힘이나 중요성에 대한 환상,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감탄이나 특별 대우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특징으로 하는 심리적 장애. 여기에는 충동성, 변덕스러움, 관심 추구, 낮은 자존감, 그리고 불안정한 대인 관계와 같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징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결국 만성적인 대인관계의 어려움, 직업적 문제, 그리고 심각한 심리, 사회적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NIH는 이 장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흔하지는 않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전체 인구의 약 0.5%에서 2% 정도만이 병적인 나르시시즘 스펙트럼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SNS에서 마주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입꼬리표를 붙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수치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자기애적 특성은 한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강사이자 나르시시즘 제고의 저자인 크레이그 멜킨 박사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장밋빛 안경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때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신감을 부여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과 자기 확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더욱 위험하게 인식되는 이유 중 하나는 미디어가 이 장애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희화화하여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화, 드라마, 책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의 게스톤 같은 인물을 떠올립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노골적으로 이기적이며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과장된 캐릭터 말입니다. 혹은 한국 드라마의 단골로 등장하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재벌 3세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대성이 NPD의 흔한 발현 방식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한 행동 패턴들이 존재하며 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즉 DSM-5에 따르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비군 성격장애군에 속합니다. 이 그룹은 주로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특징을 보이는 장애들을 포함하는데 반사회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NPD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다음 9가지 기준 중 최소 5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실제 성과에 비해 자신의 업적이나 재능을 부풀려 말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 없이도 자신이 우월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무한한 성공,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셋째, 자신이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으며 오직 지위가 높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하고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과도한 찬사와 감탄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대인관계에서 착취적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일곱째,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인지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타인을 자주 질투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만하고 오만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 하나하나는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가끔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PD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뿌리 깊은 방식이자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임상적 정의를 넘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떤 행동 패턴과 전략을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사회생활, 그리고 가장 내밀한 관계인 연인관계,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과 사회생활에서의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 환경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찬사를 갈망하며 자신의 부풀려진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상황을 조작합니다.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동료나 친구의 감정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협업을 하거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모든 대화의 주제와 모든 관심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향해야만 하며 교묘하게 대화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리려 시도합니다. 조작은 그들의 또 다른 주요 무기입니다. 그들은 매력과 속임수를 사용하여 권력과 찬사를 얻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거나 동료의 성과를 폄하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조작은 상사나 중요한 사람이 지켜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정, 칭찬, 그리고 외부적 검증의 가능성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업적을 과장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끊임없이 자랑하며 더 높은 지위나 인정을 추구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들의 거짓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 그들은 도리어 상대를 침묵시키기 위해 괴롭힘이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험담을 퍼뜨리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등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여 도전자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당연히 팀워크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협력적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이 우월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욕구는 주변 사람들과의 잦은 갈등을 유발합니다. 어떤 지적이나 교정의 말도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더 많은 관심을 얻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 속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평가절하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지위와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동료나 친구들을 비판하고 깎아내립니다. 이는 팀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의 비판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너 아니면 나라는 식의 잔혹한 생존 게임과 같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약점을 들추어냄으로써 자신이 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이런 동료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들의 문제 행동을 문서로 기록하며 체계적인 선과 관리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상사나 인사팀과의 상담은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경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에서는 관리자나 감독 역할이 없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들의 이러한 행동은 훨씬 더 제약 없이 만연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고 심지어 그들이 활동하며 피해를 주는 소셜서클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결단까지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정신적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연인 관계에서의 나르시시스트, 가장 파괴적인 얼굴 이 부분은 별도의 장으로 다룰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인 관계가 한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극도로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 문제 행동에 대한 제약이 관계라는 닫힌 문 뒤에서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실질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더욱더 문제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여러 단계에 걸쳐 파괴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그 시작은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반복 주기입니다. 관계 초기, 나르시시스트는 엄청난 매력과 애정, 찬사를 퍼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화 단계로 파트너를 마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완벽한 존재처럼 떠받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파트너를 비판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평가절하 단계입니다. 파트너는 이 극심한 온도 차이에 극도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다시 이상화 단계로 돌아가 이 끔찍한 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 폭격이 일어납니다. 거짓된 관심사 공유, 과장된 칭찬, 지나친 배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대를 특별하게 느끼게 만든 후 나중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모든 것을 거두어들입니다. 극단적인 자기중심성 또한 두드러집니다. 그들은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대화를 끊고 자신의 업적이나 의견을 강조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열정적인 사람이 가끔 대화에 끼어드는 수준을 넘어 예측 가능한 패턴이자 세상을 보는 방식 그 자체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이나 경험만이 유일하게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끊임없는 찬사와 인정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갈망하며 관계가 철저히 일방적이 될 정도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합니다. 이때 자주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피해자 역할입니다. 모호한 질병이나 의학적 상태, 스스로 주장하는 정신적 진단,
불행한 과거사 등을 이용합니다. 약간의 진실을 섞어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그들은 파트너로부터 관심을 얻어냅니다. 만약 파트너가 자신이 요구하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지 못하면 이 장치들을 이용해 파트너를 악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를 통해 또다시 더 많은 관심과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의 부재와 비판에 대한 민감성은 관계를 더욱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들은 타인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비판에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로 인해 아주 사소한 주제에 대해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며 파트너는 관계 내내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기분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호 공감의 부재는 파트너가 관계에서 소외감과 오해를 느끼게 만들고 이는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 더욱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정적으로 조작과 고립이라는 최악의 전술이 등장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이나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과 같은 전술로 상대를 조종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파트너를 그들의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시켜 자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입니다. 파트너의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며 그들은 진정으로 너를 위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거나 특정 집단이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매도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파트너가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내게 만듭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가 파트너를 독차지하게 되고 조종하기는 더욱 쉬워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극심한 감정 소모를 유발하며 혼란, 자기의심,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만을 남깁니다. 파트너는 내가 부족한가,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와 같은 질문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넌 나를 신경 쓰지 않아, 혹은 넌 그냥 나쁜 사람이야 라고 비난함에 따라 파트너의 개인적인 도덕성과 정체성마저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파트너는 심리적 채찍질이 끝없는 순환, 상대의 안녕에 대한 끊임없는 스트레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에너지가 정기적으로 고갈되는 탈진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나르시시즘이라는 복잡한 현상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유행어가 아니라 한 개인과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을 깊이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심리적 패턴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나르시시즘을 인식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징후를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며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지혜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정보를 나누는 행위는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타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진실되고 건강한 관계로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심리와 행동,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사용되는 한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소셜미디어나 일상 대화 속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자기중심적이거나 과시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 단어의 진짜 무게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심리학의 어두운 영역,
어두운 3요소라 불리는 세 가지 성격 특성 중 첫 번째인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인터넷 밈처럼 가볍게 소비되는 나르시시즘의 이미지를 넘어 한 사람의 삶과 그 주변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적 패턴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이 당신의 일상, 직장,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깊은 내면으로의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터넷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과시적인 게시물들을 너무나도 쉽게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면 댓글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확신에 차 그를 나르시시스트라고 낙인 찍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대부분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지만 한편으로는 현상을 흑백 논리로만 보려는 단순한 접근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무분별한 용어 사용이 오히려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NPD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방해하고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즘의 정의 자체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과대성, 무한한 힘이나 중요성에 대한 환상,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감탄이나 특별 대우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특징으로 하는 심리적 장애. 여기에는 충동성, 변덕스러움, 관심 추구, 낮은 자존감, 그리고 불안정한 대인 관계와 같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징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결국 만성적인 대인 관계의 어려움, 직업적 문제, 그리고 심각한 심리, 사회적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NIH는 이 장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흔하지는 않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전체 인구의 약 0.5%에서 2% 정도만이 병적인 나르시시즘 스펙트럼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SNS에서 마주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입꼬리표를 붙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수치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자기애적 특성은 한 개인의 정신 건강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강사이자 나르시시즘 재고의 저자인 크레이그 멜킨 박사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장밋빛 안경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때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신감을 부여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과 자기 확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더욱 위험하게 인식되는 이유 중 하나는 미디어가 이 장애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희화화하여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화, 드라마, 책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의 게스톤 같은 인물을 떠올립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노골적으로 이기적이며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과장된 캐릭터 말입니다. 혹은 한국 드라마의 단골로 등장하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재벌 3세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대성이 NPD의 흔한 발현 방식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한 행동 패턴들이 존재하며 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즉 DSM-5에 따르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비군 성격장애군에 속합니다. 이 그룹은 주로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특징을 보이는 장애들을 포함하는데 반사회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NPD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다음 9가지 기준 중 최소 5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실제 성과에 비해 자신의 업적이나 재능을 부풀려 말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 없이도 자신이 우월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무한한 성공,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셋째, 자신이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으며 오직 지위가 높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하고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과도한 찬사와 감탄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대인 관계에서 착취적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일곱째,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인지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타인을 자주 질투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만하고 오만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 하나하나는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가끔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PD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뿌리 깊은 방식이자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임상적 정의를 넘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떤 행동 패턴과 전략을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사회생활, 그리고 가장 내밀한 관계인 연인관계, 이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과 사회생활에서의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 환경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찬사를 갈망하며 자신의 부풀려진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상황을 조작합니다.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동료나 친구의 감정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협업을 하거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모든 대화의 주제와 모든 관심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향해야만 하며 교묘하게 대화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리려 시도합니다. 조작은 그들의 또 다른 주요 무기입니다. 그들은 매력과 속임수를 사용하여 권력과 찬사를 얻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거나 동료의 성과를 폄하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조작은 상사나 중요한 사람이 지켜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정, 칭찬, 그리고 외부적 검증의 가능성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업적을 과장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끊임없이 자랑하며 더 높은 지위나 인정을 추구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들의 거짓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 그들은 도리어 상대를 침묵시키기 위해 괴롭힘이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험담을 퍼뜨리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등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여 도전자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당연히 팀워크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협력적으로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이 우월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욕구는 주변 사람들과의 잦은 갈등을 유발합니다. 어떤 지적이나 교정의 말도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더 많은 관심을 얻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 속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평가절하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지위와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동료나 친구들을 비판하고 깎아내립니다. 이는 팀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의 비판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너 아니면 나라는 식의 잔혹한 생존 게임과 같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약점을 들추어냄으로써 자신이 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이런 동료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들의 문제 행동을 문서로 기록하며 체계적인 성과 관리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상사나 인사팀과의 상담은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경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에서는 관리자나 감독 역할이 없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들의 이러한 행동은 훨씬 더 제약 없이 만연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고 심지어 그들이 활동하며 피해를 주는 소셜서클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결단까지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정신적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연인 관계에서의 나르시시스트, 가장 파괴적인 얼굴 이 부분은 별도의 장으로 다룰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인 관계가 한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극도로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 문제 행동에 대한 제약이 관계라는 닫힌 문 뒤에서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실질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더욱더 문제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여러 단계에 걸쳐 파괴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그 시작은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반복 주기입니다. 관계 초기, 나르시시스트는 엄청난 매력과 애정, 찬사를 퍼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화 단계로 파트너를 마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완벽한 존재처럼 떠받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파트너를 비판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평가절하 단계입니다. 파트너는 이 극심한 온도 차이에 극도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다시 이상화 단계로 돌아가 이 끔찍한 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 폭격이 일어납니다. 거짓된 관심사 공유, 과장된 칭찬, 지나친 배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대를 특별하게 느끼게 만든 후 나중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모든 것을 거두어들입니다. 극단적인 자기중심성 또한 두드러집니다. 그들은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대화를 끊고 자신의 업적이나 의견을 강조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열정적인 사람이 가끔 대화에 끼어드는 수준을 넘어 예측 가능한 패턴이자 세상을 보는 방식 그 자체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이나 경험만이 유일하게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끊임없는 찬사와 인정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갈망하며 관계가 철저히 일방적이 될 정도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합니다. 이때 자주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피해자 역할입니다. 모호한 질병이나 위약적 상태, 스스로 주장하는 정신적 진단, 불행한 과거사 등을 이용합니다. 약간의 진실을 섞어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그들은 파트너로부터 관심을 얻어냅니다. 만약 파트너가 자신이 요구하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지 못하면 이 장치들을 이용해 파트너를 악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를 통해 또다시 더 많은 관심과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의 부재와 비판에 대한 민감성은 관계를 더욱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들은 타인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비판에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로 인해 아주 사소한 주제에 대해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며 파트너는 관계 내내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기분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호 공감의 부재는 파트너가 관계에서 소외감과 오해를 느끼게 만들고 이는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 더욱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정적으로 조작과 고립이라는 최악의 전술이 등장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이나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과 같은 전술로 상대를 조종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파트너를 그들의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시켜 자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입니다. 파트너의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며 그들은 진정으로 너를 위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거나 특정 집단이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매도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파트너가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내게 만듭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가 파트너를 독차지하게 되고 조종하기는 더욱 쉬워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극심한 감정 소모를 유발하며 혼란, 자기의심,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만을 남깁니다. 파트너는 내가 부족한가,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와 같은 질문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넌 나를 신경 쓰지 않아, 혹은 넌 그냥 나쁜 사람이야 라고 비난함에 따라 파트너의 개인적인 도덕성과 정체성마저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파트너는 심리적 채찍질이 끝없는 순환, 상대의 안녕에 대한 끊임없는 스트레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에너지가 정기적으로 고갈되는 탈진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나르시시즘이라는 복잡한 현상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유행어가 아니라 한 개인과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을 깊이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심리적 패턴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나르시시즘을 인식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징후를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며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지혜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정보를 나누는 행위는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타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진실되고 건강한 관계로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심리와 행동,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사용되는 한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소셜미디어나 일상 대화 속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자기중심적이거나 과시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 단어의 진짜 무게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심리학의 어두운 영역, 어두운 3요소라 불리는 세 가지 성격 특성 중 첫 번째인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인터넷 밈처럼 가볍게 소비되는 나르시시즘의 이미지를 넘어 한 사람의 삶과 그 주변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적 패턴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이 당신의 일상, 직장,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깊은 내면으로의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터넷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과시적인 게시물들을 너무나도 쉽게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면 댓글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확신에 차 그를 나르시시스트라고 낙인 찍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대부분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지만 한편으로는 현상을 흑백 논리로만 보려는 단순한 접근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무분별한 용어 사용이 오히려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NPD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방해하고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즘의 정의 자체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과대성, 무한한 힘이나 중요성에 대한 환상,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감탄이나 특별 대우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특징으로 하는 심리적 장애. 여기에는 충동성, 변덕스러움, 관심 추구, 낮은 자존감, 그리고 불안정한 대인 관계와 같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징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결국 만성적인 대인 관계의 어려움, 직업적 문제, 그리고 심각한 심리, 사회적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NIH는 이 장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흔하지는 않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전체 인구의 약 0.5%에서 2% 정도만이 병적인 나르시시즘 스펙트럼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SNS에서 마주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입꼬리표를 붙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수치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자기애적 특성은 한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강사이자 나르시시즘 재고의 저자인 크레이그 멜킨 박사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장밋빛 안경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때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신감을 부여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과 자기 확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더욱 위험하게 인식되는 이유 중 하나는 미디어가 이 장애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희화화하여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화, 드라마, 책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의 게스톤 같은 인물을 떠올립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노골적으로 이기적이며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과장된 캐릭터 말입니다. 혹은 한국 드라마의 단골로 등장하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재벌 3세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대성이 NPD의 흔한 발현 방식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한 행동 패턴들이 존재하며 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즉 DSM-5에 따르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비군 성격장애군에 속합니다. 이 그룹은 주로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특징을 보이는 장애들을 포함하는데 반사회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NPD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다음 9가지 기준 중 최소 5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실제 성과에 비해 자신의 업적이나 재능을 부풀려 말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 없이도 자신이 우월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무한한 성공,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셋째,
자신이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으며 오직 지위가 높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하고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과도한 찬사와 감탄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대인 관계에서 착취적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일곱째,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인지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타인을 자주 질투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만하고 오만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 하나하나는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가끔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PD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뿌리 깊은 방식이자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임상적 정의를 넘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떤 행동 패턴과 전략을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사회생활, 그리고 가장 내밀한 관계인 연인관계,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과 사회생활에서의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 환경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찬사를 갈망하며 자신의 부풀려진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상황을 조작합니다.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동료나 친구의 감정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협업을 하거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모든 대화의 주제와 모든 관심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향해야만 하며 교묘하게 대화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리려 시도합니다. 조작은 그들의 또 다른 주요 무기입니다. 그들은 매력과 속임수를 사용하여 권력과 찬사를 얻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거나 동료의 성과를 폄하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조작은 상사나 중요한 사람이 지켜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정, 칭찬, 그리고 외부적 검증의 가능성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업적을 과장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끊임없이 자랑하며 더 높은 지위나 인정을 추구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들의 거짓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 그들은 도리어 상대를 침묵시키기 위해 괴롭힘이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험담을 퍼뜨리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등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여 도전자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당연히 팀워크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협력적으로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이 우월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욕구는 주변 사람들과의 잦은 갈등을 유발합니다. 어떤 지적이나 교정의 말도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더 많은 관심을 얻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 속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평가절하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지위와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동료나 친구들을 비판하고 깎아내립니다. 이는 팀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의 비판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너 아니면 나라는 식의 잔혹한 생존 게임과 같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약점을 들추어냄으로써 자신이 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이런 동료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들의 문제 행동을 문서로 기록하며 체계적인 성과 관리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상사나 인사팀과의 상담은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경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에서는 관리자나 감독 역할이 없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들의 이러한 행동은 훨씬 더 제약 없이 만연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고 심지어 그들이 활동하며 피해를 주는 소셜서클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결단까지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정신적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연인 관계에서의 나르시시스트, 가장 파괴적인 얼굴 이 부분은 별도의 장으로 다룰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인 관계가 한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극도로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 문제 행동에 대한 제약이 관계라는 닫힌 문 뒤에서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실질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더욱더 문제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여러 단계에 걸쳐 파괴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그 시작은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반복 주기입니다. 관계 초기, 나르시시스트는 엄청난 매력과 애정, 찬사를 퍼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화 단계로 파트너를 마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완벽한 존재처럼 떠받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파트너를 비판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평가절하 단계입니다. 파트너는 이 극심한 온도 차이에 극도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다시 이상화 단계로 돌아가 이 끔찍한 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 폭격이 일어납니다. 거짓된 관심사 공유, 과장된 칭찬, 지나친 배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대를 특별하게 느끼게 만든 후 나중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모든 것을 거두어들입니다. 극단적인 자기중심성 또한 두드러집니다. 그들은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대화를 끊고 자신의 업적이나 의견을 강조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열정적인 사람이 가끔 대화에 끼어드는 수준을 넘어 예측 가능한 패턴이자 세상을 보는 방식 그 자체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이나 경험만이 유일하게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끊임없는 찬사와 인정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갈망하며 관계가 철저히 일방적이 될 정도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합니다. 이때 자주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피해자 역할입니다. 모호한 질병이나 의학적 상태, 스스로 주장하는 정신적 진단, 불행한 과거사 등을 이용합니다. 약간의 진실을 섞어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그들은 파트너로부터 관심을 얻어냅니다. 만약 파트너가 자신이 요구하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지 못하면 이 장치들을 이용해 파트너를 악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를 통해 또다시 더 많은 관심과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의 부재와 비판에 대한 민감성은 관계를 더욱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들은 타인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비판에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로 인해 아주 사소한 주제에 대해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며 파트너는 관계 내내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기분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호 공감의 부재는 파트너가 관계에서 소외감과 오해를 느끼게 만들고 이는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 더욱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정적으로 조작과 고립이라는 최악의 전술이 등장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이나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과 같은 전술로 상대를 조종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파트너를 그들의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시켜 자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입니다. 파트너의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며 그들은 진정으로 너를 위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거나 특정 집단이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매도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파트너가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내게 만듭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가 파트너를 독차지하게 되고 조종하기는 더욱 쉬워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극심한 감정 소모를 유발하며 혼란, 자기의심,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만을 남깁니다. 파트너는 내가 부족한가,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와 같은 질문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넌 나를 신경 쓰지 않아, 혹은 넌 그냥 나쁜 사람이야 라고 비난함에 따라 파트너의 개인적인 도덕성과 정체성마저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파트너는 심리적 채찍질이 끝없는 순환, 상대의 안녕에 대한 끊임없는 스트레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에너지가 정기적으로 고갈되는 탈진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나르시시즘이라는 복잡한 현상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유행어가 아니라 한 개인과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을 깊이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심리적 패턴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나르시시즘을 인식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징후를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며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지혜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정보를 나누는 행위는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타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진실되고 건강한 관계로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심리와 행동,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사용되는 한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소셜미디어나 일상 대화 속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자기중심적이거나 과시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 단어의 진짜 무게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심리학의 어두운 영역, 어두운 3요소라 불리는 세 가지 성격 특성 중 첫 번째인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인터넷 밈처럼 가볍게 소비되는 나르시시즘의 이미지를 넘어 한 사람의 삶과 그 주변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적 패턴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이 당신의 일상, 직장,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깊은 내면으로의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터넷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과시적인 게시물들을 너무나도 쉽게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면 댓글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확신에 차 그를 나르시시스트라고 낙인 찍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대부분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지만 한편으로는 현상을 흑백 논리로만 보려는 단순한 접근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무분별한 용어 사용이 오히려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NPD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방해하고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즘의 정의 자체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과대성, 무한한 힘이나 중요성에